7월 28일 오전 10시 13분 전광판의 숫자가 순식간에 붉게 뒤덮였습니다. 매도 주문이 쏟아지고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오갔죠. 서킷 브레이커.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경보였습니다. 마치 달리던 열차를 급브레이크로 세우는 것과 비슷한 조치인데요. 이날 코스피는 결국 하루 만에 10% 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경보음 다음 날에도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낮 12시 32분이었는데요. 코스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틀 연속 발동이었습니다. 이틀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은 이렇게까지 흔들렸던 걸까요? 사실 이 흔들림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거든요. 정부는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지수는 9,385.59를 찍었죠. 코스피 46년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증권사 창구에는 신규 계좌를 트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고 방송에서는 연일 박스권 탈출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더라고요. 이 흐름 멀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주식 계좌를 열어보신 적이 있다면 하루 사이 잔고가 크게 불었다가 다음 날 다시 쪼그라드는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요. 이 진폭은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사람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국내 주식에도 나눠 담아두고 있는데 그 규모는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함께 출렁입니다. 마치 한 배에 여러 승객이 함께 타고 있어서 배가 기울면 다 같이 기우는 것과 비슷한 구조인 거죠. 퇴직연금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를 든 직장인, 부모님 용돈을 보태드리려 목돈을 넣어둔 자녀, 회사 우리 사주를 든 직원까지 코스피라는 지수 하나에 걸린 사람의 폭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오늘은 이 여름을 뒤흔든 사건들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짚어보려 합니다.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증시 부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열기가 어디서부터 위태로워졌는지, 그리고 두 번의 서킷 브레이커로 이어지기까지 시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지금의 혼란이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 오랫동안 저평가돼 있던 한국 증시를 끌어올려 국민 자산을 불리겠다는 정부의 구상이었죠. 그런데 이 목표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크게 현실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5천을 넘어 한때 9천선까지 넘봤는데요. 상반기에만 지수가 100% 넘게 뛰며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어느 지수보다 가파른 상승이었죠. 이 열기는 시장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은퇴를 앞둔 세대는 노후 자금을, 사회초년생은 종잣돈을 들고 시장에 뛰어들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드디어 국장이 산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연일 상승세를 그리는 코스피 그래프가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열기 뒤편에서는 다른 흐름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르는 지수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더 공격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상승 자체를 만들어낸 진짜 엔진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세계는 이 시기 인공지능 투자 확대라는 하나의 밑그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쏟아부었고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동시에 뛰었고 이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죠. 매출 규모로 보면 2천억 달러 안팎인데 마치 오랫동안 이 위자리에 머물던 선수가 어느 시즌 갑자기 득점왕으로 올라선 셈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도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은 곳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년 만에 100억 달러 아래에서 350억 달러 위로 3배 넘게 뛰었더라고요. 한때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순간까지 나왔는데 메모리 한 품목이 만들어낸 호황이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슈퍼사이클 속에서 한국의 위치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모가 8년 만에 대만을 다시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대만의 TSMC는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이른바 파운드리 분야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키고 있었지만 메모리 가격 폭등의 수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더 크게 쏠렸습니다. 공급망의 지도를 다시 그리면 설계는 미국이, 위탁 생산은 대만이, 메모리는 한국이 각자의 영역에서 정점을 찍는 구도였죠. 마치 하나의 완성차를 만드는 데 설계도는 미국에서, 차체는 대만에서, 엔진은 한국에서 각각 최고 실력을 보여준 셈이라고 할까요? 이 지도에 새로운 변수도 조용히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시장 한편에서 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의 점유율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 이름은 훗날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흐름과 맞물려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상법을 개정해 이사가 경영을 하며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상을 기존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 전체로 넓혔죠. 쉽게 말해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법으로 못 박은 셈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은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고요.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도 새로 만들었는데 배당으로 받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따로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비슷한 실적을 내고도 해외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서만 자사주 소각에 나섰는데 삼성전자는 14조 8천억 원어치를, SK하이닉스는 12조 2천억 원어치를 태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외국인 자금도 순매수로 돌아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해묵은 꼬리표도 조금씩 옅어지는 듯 보였죠.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왜 유독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구조였을까요? 같은 반도체 훈풍을 맞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답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미국 증시는 정보기술 말고도 금융, 헬스케어, 소비자의 업종이 고르게 섞여 있고요. 일본의 토픽스 지수도 업종 구성이 다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흔들려도 지수 전체가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 등락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죠. 비유하자면 미국과 일본 증시는 여러 선수가 골고루 뛰는 축구팀과 비슷합니다. 한 명이 부진해도 팀 전체 성적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반면 한국 증시는 에이스 2명에게 공격을 전부 맡긴 팀에 가깝습니다. 그 두 선수의 컨디션이 그날 팀 전체의 승패를 결정짓는 구조인 셈입니다.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이 흐름을 흔들 변수도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물가지표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경로였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는 늦춰지고 반도체주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었죠. 둘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가 정말 계속 늘어날지 아니면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지였습니다. 셋째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었는데요. 고금리는 과열된 자산 시장을 진정시키지만 동시에 증시와 실물 경제에도 부담을 줍니다. 마치 감기 몸살에 해열제를 쓰면 열은 내려가도 몸이 축 처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까요? 이런 가운데 나치근 이름 하나가 경고음을 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내다봐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이 된 투자자 마이클 벌이었죠. 그는 6월 30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국내에 짓겠다고 밝힌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이것이야말로 이 호황의 정점, 즉 끝의 시작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내놨습니다. 투자가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오히려 과열의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이후 몇 주 사이 실제로 시장을 흔드는 방아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상승 자체를 몇 배로 부풀리고 있던 또 다른 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정하는 이른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거란 확신 속에 조 단위의 자금이 이 상품으로 쏟아졌죠. 처음엔 별다른 제동도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상품을 무리 없이 승인했고 시장은 이를 새로운 투자 기회로 받아들였더라고요. 이 열기는 신용융자 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규모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지수가 오르는 내내 함께 불어났습니다. 6월 24일에는 38조 6,328억 원까지 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오르는 종목에 올라타지 못하면 나만 뒤처진다는 조바심, 이른바 포모 심리가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치 놀이기구 앞에 늘어선 줄을 보고 나도 모르게 따라서게 되는 심리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런 열기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의 전제 위에서였습니다.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전제였죠. 그런데 이 전제 어디선가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풍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어느 시기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이는데 그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재벌 그룹들은 앞다퉈 사업을 늘렸고 은행은 넉넉하게 돈을 빌려줬죠. 그 선두에 대우그룹이 있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을 앞세워 자동차와 조선, 통신과 금융까지 손을 뻗었는데요. 이른바 세계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함 뒤편에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우그룹의 부채는 불과 1년 만에 2배로 불어났더라고요. 다른 대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나서 부채를 줄이는 동안 대우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1998년 4월 대우그룹은 오히려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몸집을 줄이는 대신 더 불리는 쪽을 택한 거죠. 마치 폭풍이 다가오는데도 돛을 더 활짝 펼친 배와 비슷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대우와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 논의가 무산되면서 기대했던 해외 자금줄마저 끊겼죠. 결국 1999년 7월 재계 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은 채권단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남은 부채를 정상화하는 데만 막대한 국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했고요. 이 시기 코스피도 함께 무너졌는데 외환 위기를 거치며 고점 대비 70%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면 비슷한 패턴이 바다 건너에서도 반복됩니다. 2000년 미국에서는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인터넷 기업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치솟던 시절이었고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빚을 내 이 흐름에 올라탔죠. 버블이 꺼지자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78%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여파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도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신생 기술주 중심이었던 코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회복 속도입니다. 코스닥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정고점을 되찾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주가보다 회복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97년의 대우그룹도 2000년의 닷컴 기업들도 처음엔 성장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빚으로 뒷받침됐다는 점이었죠. 빚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몇 배로 불려주지만 하락장에서는 회복을 기다릴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산 없이 소나기를 맞는 것과 우산을 폈다가 강풍에 뒤집히는 것의 차이랄까요? 둘 다 젖는 건 같지만 뒤집힌 우산은 다시 펴는데 훨씬 애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무엇이 그 오래된 패턴의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방아쇠는 뜻밖의 곳에서 당겨졌습니다. 7월 2일 새벽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내놨습니다. 내부적으로 메타컴퓨트라 불린 이 계획은 자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남는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이었습니다. 얼핏 새로운 수익원을 찾은 것처럼 들리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읽었죠. 그동안 자체 인프라를 외부에 임대한 적 없던 메타가 남는 자원을 팔겠다고 나섰다는 건 데이터 센터를 넘치게 지어놓고도 다 못 쓰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마치 식당이 갑자기 남는 재료를 팔겠다고 나서면 손님이 예상보다 적다는 뜻으로 읽히는 것과 비슷한 셈이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지났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뉴욕 증시를 덮쳤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이 충격은 그대로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이 2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7.89% 급락하며 8,000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고, 이날 하루에만 코스피에서 500조 원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죠. 관련 레버리지 ETF들도 일제히 30% 안팎 폭락했고, 외국인도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며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앞서 짚었던 세 가지 변수, 그러니까 미국 금리와 빅테크 투자 지속 여부, 한국은행의 결정 가운데 두 번째 변수가 가장 먼저 현실이 된 셈이었습니다. 빅테크의 투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시장을 강타한 거죠. 이 충격 앞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할 당국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한쪽에는 여전히 레버리지 ETF에 자금을 넣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정은 곧 지나갈 저가 매수 기회라는 확신이었죠. 다른 한쪽에는 이 쏠림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더 키운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당국의 태도가 불과 몇 주 사이 스스로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애초 관련 상품은 별다른 제동 없이 승인됐지만 메타발 충격 이후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7월 16일 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미리 계좌에 넣어둬야 하는 최소 금액인 기본 예탁금을 올리고 신규 상장을 중단하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광고와 마케팅도 발표 당일부터 즉시 전면 중단됐고, 원래 11월로 예정돼 있던 최소 거래 단위 확대 조치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규제 속도를 과거 주식 워런트 증권 시장이 과열됐을 때 당국이 취했던 조치와 닮았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2011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는 N 파생 상품이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당국은 뒤늦게 예탁금 제도를 도입하며 투자 문턱을 높였죠. 15년이 지난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규제 흐름도 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규제만으로 열기가 바로 식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립이 실제로 충돌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최대 29% 가까이 급락했던 그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순매수 규모만 4,200억 원에 달했죠.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는 이른바 학습 효과가 이번에는 반등 대신 더 큰 손실로 이어진 셈입니다. 실제로 급락한 종목을 적에 추가로 사들이는 이른바 물타기를 반복하며 투자 규모를 3배 가까이 불렸다가 평가 손실이 절반을 넘어선 투자자들의 사례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배에 구멍을 막는 대신 짐을 더 싣는 것과 비슷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이 진영 다툼과는 무관하게 조용히 우량주를 장기 보유해온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레버리지 상품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그 상품이 만들어낸 매물 폭탄에 휩쓸려 평가액이 함께 흔들리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죠. 자신이 버리지도 않은 싸움의 유탄을 고스란히 계좌로 맞은 셈입니다. 7월 16일의 규제는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신용융자 장호는 여전히 30조 원대 후반을 오갔고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죠. 그리고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들게 됩니다. 7월 27일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466% 넘게 뛰었고 시가총액은 약 712조 원까지 불어나며 그동안 중국 시총 1위를 지키던 중국공상은행을 단숨에 밀어내고 중국 본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아시아 증시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뒤쫓는 중국 반도체 굴기가 숫자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날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섰죠. 한국 반도체주를 덜어내고 중국으로 자금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실제로 며칠 앞선 7월 19일 시티그룹은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고 중국은 비중 확대로 올려잡았습니다. 이미 신용융자로 잔뜩 부풀어 있던 시장은 이 소식 하나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8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미국 반도체주 부진의 여파까지 겹치며 가파르게 무너졌죠. 그 시각이 바로 오전 10시 13분,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붉은 전광판의 순간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결국 하루 만에 10.84% 폭락한 60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3%, SK하이닉스는 14% 넘게 빠졌고요.
그런데 시장을 진짜 벼랑 끝으로 몬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7월 29일 오전 9시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57%, 557% 늘어난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시장이 목말라 하던 건 숫자가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는 명확한 주주 환원 계획도 앞으로의 실적 전망, 이른바 가이던스도 내놓지 않았죠.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아무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실망감에 SK하이닉스 주가는 오히려 장중 18% 넘게 급락했습니다. 성적표는 최고였는데 정작 다음 시험 계획을 말해주지 않은 학생을 보는 듯한 반응이었달까요? 낮 12시 32분 코스피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 발동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전례 없는 이틀 연속 발동이 실제로 벌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이토록 이례적인지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1998년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된 뒤로 2025년까지 28년 동안 이 경보가 울린 건 단 6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단 한 해 만에 이 기록을 훌쩍 넘어섰고 급기야 이틀 연속 발동이라는 코스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기록까지 세웠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코스피와 롤러코스터를 합쳐 롤러코스피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당국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원래 8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규제를 7월 30일 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죠. 기본 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보유 주식이나 채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해주던 관행도 없앴고요. 당시 국회에 출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애초 상품을 승인할 때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 조기 시행의 배경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대책의 시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오른 31일 이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루 거래대금은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마치 좁은 골목에 과속방지턱 하나를 놓았을 뿐인데 차량 흐름 자체가 확 달라진 것과 비슷한 효과였습니다. 이 충격은 반도체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 손실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며 낙폭은 더 커졌죠. 신용융자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담보 가치도 함께 허물어졌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채워 넣지 못한 계좌는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 매매 대상이 됐고요. 급락이 이어지던 어느 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조 단위로 주식을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만 홀로 순매수로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처음엔 반도체 대형주만 흔들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던 엇박자 장세였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흔들리는 사이 제약 바이오와 로봇 같은 중소형 성장주에는 저가 매수세가 몰렸으니까요.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된 그 순간만큼은 이 엇박자마저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큰 폭으로 흔들리며 코스피와 함께 주저앉았죠. 참고로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일정 폭 이상 움직일 때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멈추는 조치입니다. 앞서 보신 서킷 브레이커가 시장 전체 거래를 아예 멈추는 조치라면 사이드카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일종의 예비 경보인 셈이죠. 둘 다 투자자들에게 잠깐의 숨고르기 시간을 주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 여름은 이 안전장치 자체가 뉴스의 주인공이 될 만큼 자주 작동했습니다. 한 달을 통틀어 보면 피해 규모는 더 뚜렷해집니다.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2% 넘게 떨어지며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점을 찍은 지 한 달 만에 시가총액 2,780조 원이 증발했는데 국내 상장사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국내 상장 ETF 시장 전체 순자산도 한 달 사이 15%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지표를 두고 시장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 하락이 기초 체력에 비해 과도했다고 말합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주가가 기업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이 이번 급락 구간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며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짚었죠. 실제로 한 증권사는 8월 코스피 목표치 상단을 7,800까지 제시했고 다른 증권사는 8,200까지 열어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이렇게 정리되지만 이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그날그날을 실제로 견뎌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은행원 김용준 씨의 이야기에서 그 답의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혼집을 알아보던 참이었고 대출과 함께 보탤 목돈이 필요했죠. 그는 모아둔 돈을 국내 기술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 평가액이 25% 넘게 빠졌는데요. 손실액은 약 2천만 원. 결혼식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계좌 잔고는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쁜 친구들도 있다며 저축한 돈을 모두 쏟아붓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은 이미 치른 뒤였고 남은 건 매일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확인하는 습관뿐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사업자금을 불리려던 직장인 박찬용 씨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앞서 엔비디아 주식으로 낸 수익금 대부분을 SK하이닉스에 다시 투자했죠. 그런데 이번 급락 국면에서 투자금 가치가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5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박 씨는 주가 변동이 항상 합리적인 이유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때로는 여전히 도박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려던 시점을 뒤로 미룰지, 손실을 감수하고 지금 계획대로 갈지, 그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같은 보도에는 투자 가능한 현금 대부분을 삼성전자 한 종목에 넣었던 또 다른 투자자의 이야기도 함께 실렸습니다. 종목은 달랐지만 처지는 앞선 두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여러 종목이 아니라 믿는 한 종목에 크게 베팅하는 방식이 오를 때는 수익을 몇 배로 불려줬지만 떨어질 때는 계좌 전체를 함께 끌어내렸다는 점에서요. 마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몽땅 담았다가 바구니가 흔들리는 순간 전부를 잃을 위험에 놓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연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얼굴로 되풀이됐습니다. 청년층에서는 신용융자를 쓴 투자자의 손실이 유독 컸습니다. 금융당국이 앞서 국내 대형 증권사 두 곳의 개인 계좌 약 460만 개를 들여다본 결과 신용융자를 쓴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미사용 투자자보다 훨씬 나빴는데요. 그 중에서도 20대는 신용융자를 쓴 계좌와 쓰지 않은 계좌의 손실 격차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한 종목에 자금을 몰아넣는 이른바 몰빵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 하락장에서 손실을 더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7월 급락 국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되풀이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0대 사회초년생 사이에서는 손실을 만회하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상처를 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급락한 종목을 적에 추가 매수하는 물타기를 반복하다 처음보다 오히려 손실폭을 더 키운 투자자의 사례가 곳곳에서 전해지는데요. 한 30대 직장인은 첫 매수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빠지자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겠다며 추가 매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원금은 늘었지만 손실폭도 함께 불어난 채로 계좌를 들여다보는 날이 늘었다고 전해지죠. 은퇴를 앞둔 40대 투자자 가운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댔다가 절반 넘는 손실을 본 이들도 있었습니다. 노후를 코앞에 두고 마주한 손실이라 심리적 무게는 숫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격차는 개인 계좌 안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도 반도체 훈풍의 온기는 다르게 퍼졌는데요. 올해 2분기 대기업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0%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중견 중소기업은 10%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든 성장의 열매가 갈수록 소수의 대기업 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반도체를 만드는 대기업의 수출액은 눈에 띄게 늘었지만 그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까지 같은 속도로 온기가 퍼지지는 못한 셈입니다. 마치 같은 난로 앞에서도 가까이 앉은 사람과 멀리 앉은 사람이 느끼는 온도가 다른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모든 흔들림의 이면에는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죠.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국민연금이 어떤 자산을 얼마나 사고 파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한때 1900조 원을 넘어섰던 기금이 두 달 만에 1600조 원대까지 내려앉았죠.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 자산이 그만큼 함께 흔들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구조적 공백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장중에 제공하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는 국민연금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든요. 연기금 등이라는 항목으로 다른 자금과 뭉뚱그려 집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이 언제, 얼마나 팔았는지는 장이 끝난 뒤에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인되는 사실은 있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투자 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상향된 국내 주식 비중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중기자산 배분 계획에서 정했던 원칙과는 다른 결정이었던 셈인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증시 부양에 힘을 보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급락을 국민연금의 매도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등락 폭을 키운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대규모 현물 매도까지 전부 설명하지는 못하거든요. 국민연금이 의도적으로 상승분을 누리려 자산 비중 조정을 미뤘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정반대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상승장에서는 시장 충격을 우려해 매도를 늦추고, 하락장에서는 이미 줄어든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에 못 미쳐 적극적으로 사들이기도 어렵다는 딜레마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적 자체가 애초에 주가 부양이 아니라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과 위험 관리이기 때문이죠. 김영준 씨의 계좌도 20대 청년의 계좌도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기금도 결국 같은 파도 위에 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파도를 견디는 방파제의 높이는 저마다 달랐죠. 그렇다면 이 파도 앞에서 모두가 이렇게 흔들리기만 했던 걸까요? 모두가 이렇게 흔들리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급락장 안에서도 눈에 띄게 다른 걸음을 보인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개정된 상법이 정한 시한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가치를 높이라는 새 법의 취지에 여러 대기업이 앞다퉈 화답했죠. 발행 주식 수를 줄이면 남은 주식 한 장 한 장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나눠 먹을 사람이 줄면 한 사람 몫이 커지는 피자 한 판의 이치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법이 정한 처분 시한은 2027년 9월이었지만 이 기업들은 그보다 한참 앞서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그 선두에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동안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죠. SK그룹 지주사인 SK 역시 임직원 보상분을 뺀 자사주 전량인 5조 1천억 원어치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급락장 한복판에서도 이 계획을 뒤로 미루지 않았는데요. 이 규모를 전체 대기업 집단과 비교해보면 그 무게가 더 뚜렷해집니다. 올해 1분기 국내 대기업 60여 곳이 소각한 자사주 총액은 42조 5천억 원 남짓이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몫이 전체의 63.8%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50곳 넘는 기업이 나눠 가진 몫보다 단 두 종목의 몫이 더 컸던 셈이죠. SK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애초 연말까지 새로운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겠다던 계획을 올해 3분기 중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시장 눈높이에 맞는 환원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일정을 서두른 겁니다. 실제로 8월 7일 SK하이닉스는 분기 배당을 공시했는데 이 숫자가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57%, 557%씩 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배당금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똑같은 수준이었거든요. 주가는 반토막 난 상황에서 회사만 역대급 성과를 냈다는 소식에 온라인 주주 커뮤니티에서는 성과는 회사가 다 갖고 주주에게는 그대로냐는 실망 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배당 공시와 함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을 3분기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빚을 다 갚고도 남는 현금, 이른바 순현금만 69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증권가에서는 특별 배당이나 추가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 환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역시 조만간 내놓을 새 주주 환원 정책이 기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흘러온 이야기를 짧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나 코스피는 9,000선을 넘보는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을 몇 배로 부풀린 레버리지와 수급 구조의 취약함이 메타발 충격 이후 정반대의 진폭으로 되돌아왔죠. 뒤늦은 규제와 계속된 대립 속에서 시장은 창신 메모리 상장과 SK 하이닉스의 실적 쇼크를 연달아 방아소에 삼아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는 신혼집 자금을 잃은 은행원과 사업 미천이 줄어든 직장인,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손실이 함께 있었고요.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위기 속에서도 자사주 소각과 주주 환원으로 신뢰를 지키려 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건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라는 지수 하나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삶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죠.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직장인, 우리 사주를 쥔 직원, 국민연금의 노후를 맡긴 모든 국민이 이 롤러코스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수가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아는 일은 오늘의 주가창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다음번 흔들림 앞에서 조금 더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